예, 이번에 식윤작물 아마 되게 어렵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안 냈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한 것 같고 상당히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출제가 몇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충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가수분하는 애들로만 구성된 애를 찾으면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양성화로서 자웅동숙이고 자가불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자가수분하는 애들이란 얘기인 거거든요. 호밀은 결국성이 있더라. 1번, 2번 탈락. 그렇죠? 거기다가 또 메밀도 이형의 현상 생각하시면 탈락. 옥수수는 웅성선숙이라더라. 그래서 3번 탈락. 답 4번이죠. 이건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2번도 쉬운 문제. 답 1번이에요. 야생식물과 재배식물, 야생배와 재배배의 특징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재배식물로 애들이 바뀌면서 탄립성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수확하러 갈 때까지 붙어있는 방향으로 발달됐잖아요.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3번.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3번 문제의 답은 이제 4번이에요. 4번인데요. 그런데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당연하게 우리가 1번 가지고서 고민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이삭의 위에 있는 종자가 하위에 있는 종자보다 비중이 크고 발화가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삭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 윗부분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꼽히고 제일 먼저 결실되고 제일 먼저 등숙이 되고 제일 힘이 센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충실하고 힘이 센 애들이 당연히 비중도 크고 발화가 빠른 게 되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광발화에 관계없더라. 이거 다 아시죠? 햇빛 없어도 발화할 수 있다더라. 그죠? 그런데 직후부터는 유화생장에 영향 끼친다. 그래서 햇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길게 자라냐 짧게 자라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햇빛이 없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잎을 위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중배축이라는 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답은 4번이에요. 관계가 없다가 아니지. 있기는 있는데 영향이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딱 봤을 때 모르겠다, 헷갈린다 싶으면 없다, 아니면 반드시 막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지금은 주로 걔네가 답이에요. 없다, 아니면 반드시, 뭐 무조건 막 이런 표현이죠. 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그런 애들 답으로 찍으세요.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영향이 크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흡수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는 해요. 아주 근데 그게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4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보너스 문제, 그죠? 우리 고품질 쌀의 이화학적 특성과 관련해서 아밀로스 함량이 20% 이하이다. 이런 거는 뭐 쉬운 문제이죠? 이거는 패스할게요. 답은 4번이죠. 5번 볼까요? 5번도 사실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1번,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많이 봤다 이런 느낌이실 거고 3번은 보고서 한 방에 답이 딱 나와야 돼. 이기장용은 휴면기간 짧아야 된다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가을 재배를 하려면 이기장용을 써야 되는데 이기작 하려면 휴면기간이 짧아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엄청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딱 봐도 120일에서 150일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휴면기간 완전 긴 거거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진입형 품종이라든지 포급형 품종의 이제 특징을 이제 일부러 좀 어려워 보이게 이제 교재에 물론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교재에도 있는데 조금 이 문제를 어려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에 안 냈었던 지문을 하나 집어 넣은 거고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여기서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번도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본 것들은 애들은 다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평이한데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부담감이 있고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은 분명히 맞췄을 문제도 시험장에서는 헷갈리고 왠지 더 어려운 것 같고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체감 난도가 조금 이제 아마 차이가 있으시긴 했으셨을 거예요. 6번 볼게요. 6번 이거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6번도. 그리고 거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거의 똑같은 문제도 뭐 여러 번 다뤘었단 말이에요. 답 2번이더라 라는 거. 이거는 뭐 필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보시면 분월이 왕성하게 발생이 되려면 활동협에서 질소 함유율이 3.5%는 돼야 되죠. 그리고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면 분월 발생이 멈춘다더라. 그죠? 인산 함량은 0.25% 이상은 맞아요. 그죠? 지금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면 분월 발생 정지예요. 2번. 이것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보이니까요. 7번 볼게요. 7번 같은 경우는요. 2번, 3번, 4번 몰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호흡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이에요? 등수기에 속한다. 생식생장기 중에서도 거의 끄트머리예요. 근데 질소는 어떨 때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떨 때 몸에 많이 있어야 돼요? 몸체를 키우는 시기, 영양생장기의 질소가 많아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생식생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질소 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벼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 이런 호흡기 때 이럴 때 질소가 제일 많아 봐요. 그러면 완전 삐실삐실한 조건인데. 그죠? 생육 초기에는 질소를 많이 먹어서 영양생장 몸체에 키워주고 생육 후기에는 어떤 애들이 많아야 돼요? 규산 이런 애들이 많아야지 애들이 안 쓰러지고 또 기본적으로 병에도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전분이 또 많이 체내에 사실 전분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 탄수화물이 그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기 내에서 체내 농도가 가장 높은 무기 성분이 뭐다라는 거가 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한계를 딱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딱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질소가 아니라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체내 이동률이라는 거는 인질소, 황, 마그네슘 순서라더라. 이건 뭐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3번 보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줄기와 엽초의 전분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엽초가 뭐예요? 잎집. 잎집의 다른 이름이 엽초죠. 그렇죠? 잎집의 다른 이름이 엽초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삭으로 보내준다더라. 그걸 또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철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출수 전 10에서 21일에 이를 최대 흡수량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르셨어도 답 찾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영양생장기의 질소고 그 후에는 질소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철과 마그네슘이 출수 전 10에서 20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그네슘은 유수 발육기에 많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요 문제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에 거의 비슷한 문제들 여러 번 다뤘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위 연면적당 광합성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단위 연면적당 광합성 능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잎 자체가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월기에 최고로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수인기에 최고로 높은 게 있기는 있어요. 최고 분월기하고 수인기 사이에 최고로 높은 게 있기는 하다. 그렇죠? 포장의 총광합성량. 그렇죠? 이거는 비슷한 문제 우리 문제풀이 뭐 들으셨으면 아마 많이 봤다 싶은 아마 내용이셨을 거고 교재에도 요거와 관련된 사항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한 개 차당 호흡은 출수기경이 최고가 된다더라.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중 증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체에서 뭔가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호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이에요.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알아보셨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소를 많이 주면 단백질이 많아진다라는 거 1번 뭐 만기추비라든지 이런 거 몰라도 질소를 많이 주면 단백질이 많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질이 초자질인 애들이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 초자질인 애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다더라 라는 거는 교재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2번 역시 교재에 딱 있는 사항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애들을 이제 바꿔야지 되냐 하면은요. 회분의 함량이 높으면 이건 그럼 부질의 점성이 줄어들어요. 점성이 경감되어서 가공적성이 낮아져요. 회분 함량이 많으면 부질의 점성이 경감되어서 가공적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사실 이거는 1번, 3번, 4번 보기를 안다면 사실 2번 보기는 교재에서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감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답은 여기 4번이에요. 이거는 되게 지역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서 조금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원래는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잘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좀 어렵게 내려고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미름 보리에 비해 엽설과 여비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엽설과 여비 발달 잘 안 되어 있어요. 엽설과 여비의 발달은 보리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엽설과 여비의 발달은 보리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물론 교재에 있는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그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던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고요. 11번의 답은 3번.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세요. 햇빛이 별로 없을 때에 영화수가 많다라고 하면 광합성은 많이 못하는데 많이 받겠다. 내가 많이 필요로 한다. 탄수화물을 많이 받을 부분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면 수량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일조도 풍부하고 광합성도 잘하고 그래야 수량이 높아지는 건데 광합성을 일단 잘 못하는 조건이면 수량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중시 수량은 출수 전과 출수 후 동화량의 영향을 완전 많이 받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한 거는 뭐 우리 출수 전에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입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줄기 부분 그런 부분에서 탄수화물 좀 가지고 있고 또 출수 후에는 또 직접적으로 강합성 한 양이 이삭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더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물질 수용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양 후부터 출수 전 일주일까지 지수 수용량과 입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몸체가 많이 커졌냐 적어졌냐, 이삭이 많이 생겼냐, 영화가 많이 생겼냐, 그런 거가 다 이 시기, 이양 후부터 출수 전 일주일까지. 그렇죠? 그 시기가 이삭 형성이 되고 영화가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습 중 저온이면은 뭐 당연히 전류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온일수록 전류 잘 되고 저온이면 전류 잘 안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보기가 이제 4번 보기가 되는 거고요. 12번 볼게요. 1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교재에서도 보면 순지르기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늦게 파종했다거나 생육이 불량할 때 순지르기를 하면 수량이 줄어든다. 이 교재에 딱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충분히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생육 자체도 좋지 않고 늦게 파종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순지르기를 하면 아무래도 아물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못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몰라도 4번 보기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13번 볼까요? 답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학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에 첫 번째 나와 있는 학명은 뭐냐면은 이제 땅콩이 있죠. 두 번째는 완두죠. 그리고 세 번째 강낭콩이죠. 그리고 네 번째 동부죠. 그런데 교재 우리 수업을 할 때 항상 콩가는 쌍떡잎 식물이라더라. 그렇죠. 그렇게 항상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업할 때 추가 프린트로 나눠드린 데서도 보시면 콩가와 관련해서 왜 떡잎이냐 쌍떡잎이냐 이런 거 보면은 쌍떡잎 이렇게 다이들 나와 있는 것도 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쌍떡잎이라는 거는 떡잎이 자엽이죠. 두 장의 자엽 쌍떡잎. 그렇죠? 그걸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쌍떡잎인 애들 같은 경우, 예, 망상구조다. 연맥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망상구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 애들. 일반적인 요런 이제 망상구조, 예, 요런 거를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연맥이 평행하죠. 벼 같은 애들은 외떡잎이잖아요. 그래서 벼 같은 애들은 연맥이 평행하죠. 외떡잎은 연맥이 평행해. 쌍떡잎은 이렇게 망상, 그물 모양, 잎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뿌리는 크고 수직으로 된 주근을 형성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게 내려가는 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곧게 내려가는 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글말로 표현하면은 곧은 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떡잎 식물은 주로 어떤 뿌리냐면은 외떡잎 식물은 수연 뿌리. 외떡잎 식물은 수연 뿌리.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외떡잎 식물은 수연 뿌리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외떡잎 식물이 주로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쌍떡잎 식물들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이렇게 더 굵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외떡잎, 쌍떡잎. 외떡잎은 수연 뿌리, 쌍떡잎은 이렇게 죽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에요. 2번은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에요. 줄기에서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관과 물관 체관이 복합적으로 막 배열이 되어 있어요. 산재유관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쌍떡잎 식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줄기에서 안쪽에 관다발이 원통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원통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병립 그런 모양을 우리는 병립유관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쌍떡잎 같은 경우는요. 병립유관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쌍떡잎이라더라. 그리고 예, 그런 애들 쌍떡잎 식물의 특징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가 그냥 일일이 그냥 작물 자체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지 걔네에 대해서 외떡잎 식물 또 쌍떡잎 식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게 별로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아마 학명은 알았어도 조금 답이 뭐지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좀 수업을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4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려워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이 문제. 그렇죠? 답은 2번. 거문줄 오갈병이 바이러스병이라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죠? 이거 패스할게요.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죠? 그죠? 15번 볼게요. 고구마에서 발생하는 병을 모두 고른 것을 찾으시오. 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우리 고구마 병해와 관련해 가지고요. 병의 이름들 쭈루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여기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외에 더댕이병이랑 둘레 썩은 병도 보긴 봤어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 감자에 발생하는 병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감자에 발생하는 병해를 물어보는 게 최근 기출문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 감자에 발생하는 병해를 팁에다가 그냥 따로 걔만 애들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외우고 계셨다거나 한다면 감자에 발생하는 병해를 딱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 부분까지 아마 꼼꼼하게 보시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국어, 영어, 국사랑 막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좀 이런 병해 이름만 단순히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병해 이름 구분 이름은 꼭 외워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금부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재에 제가 금부병은 안 적어놨어요. 이 금부병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병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다른 이름이 뭐가 있냐면 위흑반병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발음이 안 좋았으니까 의흑반병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의흑반병 의흑반병이라고 하는 이런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근데 얘는 증상이
뭐 증상이 그냥 뭐 다른 병들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검은 무늬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구마의 병해 중에 검은 무늬병이라는 게 있죠. 검은 무늬병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뭐 따로 다룬다거나 하지는 않는 뭐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의흑반병 이렇게 얘기하는 병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6번 볼게요. 16번은 맞추셔야 되는 문제. 일기 형성층의 활동이 강하고 유조직의 목화가 더디면 계속 세근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목화가 안 되고 형성층의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구마가 돼야 되는 거죠. 괴근이니까 지금 이거는 형성층이 목화가 안 되고 또 일기 형성층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괴근이라는 애가 잘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 보기, 이거는 우리가 교재상에서 보면은 괴근의 분화 형성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기 형성층 활동이 미약하면서 유조직의 목화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때 세근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일기 형성층의 활동이 약하면서 유조직이 빨리 목화가 되면 세근이 된다. 근데 형성층 활동이 강하면서 목화가 안 되면 우리가 원하는 괴근으로 잘 발달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로 괴근이 형성이 되기 좋은 조건 기준으로 많이 문제가 나왔었죠. 답은 이제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보기를 몰라도 1번 보기 하나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의 기출문제를 아예 그냥 대놓고 받잖아요. 거기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형성층이라든지 목화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해서 괴근 형성과 관련한 문제들 여러 번 다뤘는데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7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되게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동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지엽적인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기출문제와 연관이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밀과 보리의 줄기 형태와 관련한 문제, 그거 하고 요거,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외떡잎, 쌍떡잎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이제 바꿔주셔야지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교재 여기 나와 있는 보기는 결실일수가 긴 편이고 한 꼬투리의 결실 기간이 40에서 60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꼬투리의 결실 기간은 15에서 30일이에요. 그리고 결실일수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답인 그래서 이제 3번이에요. 결실일수가 짧고 한 꼬투리의 결실 기간은 15에서 30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지엽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예, 요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18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 그냥 아예 대놓고 대학교재에서 우리 식용작물학이라든지 아니 뭐 대학교재 기준으로 뭐 사정전작 거기에다가 뭐 쌀생산과학 아니면 뭐 그 외에 우리 식용작물학 관련된 이런 우리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 거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답은 4번인데요. 왜 4번이 되냐면 글리포세이트, 이사디, 벤타존 쟤네는 다 경엽 처리형이에요. 줄기 잎에다가 직접 뿌려줘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토양에다 뿌리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글리포세이트, 이사디, 벤타존 다 줄기 잎에다가 직접 뿌리는 애들이에요. 토양 처리하는 애들은 4번. 이거는 우리 재배학에 보시면
제초제 종류와 관련해서 선택성, 비선택성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요, 뭐 어느 시기에 처리하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알라클로르 같은 애들 토양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재배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지역적인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틀리라고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동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밀과 보리 줄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요 문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어렵게 이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근데 아까 쌍떡잎, 외떡잎 같은 거, 그런 구분 같은 경우는 그냥 혹시라도 뭔가 좀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하면은 평소에 알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도 조금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였지만, 그렇지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19번의 답은 2번. 이건 맞추셔야 되죠. 그렇죠? 완전엽이라고 부르는 거는 3엽부터인데, 그쵸?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요. 다른 보기 몰라도 그만이에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을 알기 때문에 1번을 몰라도 돼. 그죠? 특히 2번이라든지 4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 번 다룬 사항인데. 그죠? 무조건 봄, 여름자가 붙으면 무조건 감원형. 그리고 항상 그루, 가을 이런 게 붙으면 무조건 감강형. 이런 건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2번 보기 가지고 뭐 고민하신 분 없으세요. 그리고 루틴이 다 각구에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제 생식생장기로 넘어가면 끝으로 많이 간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쓴메밀과 보통메밀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거는 보통메밀이라더라. 그런데 쓴메밀 같은 경우는 보통메밀보다 루틴 함량이 되게 많다더라. 이런 거 우리 이론 수업 뭐 문제풀이 이런 거 하면서 다 필기도 다 되어 있으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장은 신근성이고 내건성하고 생기간이 짧아서 상관고지대에 적용한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고 문제풀이 할 때에도 되게 많이 우리 이 내용 다뤘었어요.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율무와 관련해서 보시면 자성화서 같은 경우 소수가 2개가 아니라 3개의 소수예요. 3개의 소수고 그중 2개가 태화가 되어서 1개가 발달하는 거예요. 3개의 소수고 2개가 태화되어서 1개만 발달해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율무의 화서와 관련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올해 지금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비전공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 80점 정도 맞으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번에 잘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조금 덜 되셨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아래의 점수도 이제 있으시겠죠. 근데 확실하게 좀 이렇게 공부를 이제는 더 예전에 비해서 더 지엽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게 열심히 또 많이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쵸? 재배학도 작년보다 더 어려워요. 재배학도 작년보다 어려워요.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재배학보다도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내려고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문제를 출제한 표가 나요. 그 전에 기출 안 됐었던 것들, 그런 애들한테서도 문제를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 기출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진짜 샅샅이 봐야 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 기출된 내용만 확실하게 딱 보고 있으면 사실 뭐 90점 이상 다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 안 된 내용, 동부, 밀보리, 그리고 이거 아까 제초제,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기출된 내용만 봤을 때는 90점 이상이 힘들게 올해는 이제 기출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수업을 식용작물학 수업에 있어서 문제풀이든 이론이든 더 확실하게 놓치는 거 없이 빠삭하게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수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출은 물론 기본이에요. 기출은 기본이지만 기출이 안 된 그런 부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꼭 열심히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원 사이트의 강사 소개에 농업지계 제 이름을 클릭하시면 학습 자료실에 제가 해설 파일을 올려놨고 교재 몇 페이지에서 그 문제와 연관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다 표기해놨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이거 동영상 올라가면 그 옆에도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놓을게요. 오늘 수업 있는 날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국가직 시험을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기세를 연결시키셔야 되겠고, 지방직 시험 만약에 국가직을 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신 분들은 이미 지난 거는 잊어버리고 지방직에 열심히 해서 지방직 고직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지나간 거는 이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통 보면 항상 국가직 합격하고 지방직 떨어지시는 분이 있고, 국가직은 못 붙었는데 지방직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국가직 시험 끝나고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 그게 지방직의 결과를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국가직 시험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확실하게 다잡아서 지방직 시험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같이 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